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법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물론 아직 안 끝난 데도 있죠. 괴로우실 텐데 일단 끝까지 달려오셔서 고생하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형법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형법 자체가 이제 좀 민법이랑은 전혀 좀 달라요. 민법은 이제 민사법 그렇죠. 근데 우리 쪽은 이제 공법입니다. 공법 영역이고 그래가지고 좀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고 그리고 조금 뭐 체계가 좀 짜여 있습니다. 민법은 약간 두서가 없긴 없어요. 조문도 1118조나 되고 물론 이제 삭제된 거 그런 거 찾으면 실제는 1118조가 아닐 거예요. 근데 형법은 몇 조예요? 저도 잘 몰라요. 한 342조, 한 7조 될 거예요. 저도 조문은 많이 그렇게 몇 조까지는 신경을 안 쓰니까. 대신에 이제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형법 조문을 좀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전 조문 갖고 계신 분들은 애석하게도 올해 3월 5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요. 몇 개 조문들이 좀 그랬습니다. 저도 올해 몇 년 만에 법전을 샀는데 사자마자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사야 되는 이런 더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돼가지고 하게 돼 있고 출판사도 좀 손해가 났어요. 강론을 하자마자 물론 제 출판사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제 개정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의 어떤 트렌드가 과거에 이제 판례 위주로만 몽땅 나왔다가 근래에 이제 조문 같은 것도 좀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합리적인 방향인데 대신에 이제 저도 여러 이것저것 강의를 띄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경찰 쪽 가면 힘을 못 쓰는 동네가 있습니다. 다음 중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런 건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근자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조문 문제를 자꾸 물어봐요. 상습범 관련해서 대신에 뭐 치사하게 뭐 다음 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이런 건 이제 경찰 쪽이 나오는 쪽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사실관계를 쭉 주면서 교묘하게 해가지고 뭐 상습 도박 개장죄는 처벌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조문 없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좀 상당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올해도 살짝 그런 게 나왔는데 또 원체 좀 쉬워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쉬울이라고는 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요, 뭐 다 읽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요. 일단 강의 목표 자체가 되어 있죠. 항상 목표는 도달하기 위한 거지 다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표도 뭐죠? 계획은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따라는 가겠지만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변화하는 사법시험 1차 형법이나 수험 전략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기출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강사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뭐가 나왔고 근자에 한 3년 사이에는 어디 쪽이 강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47회 2005년에 정말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살벌했어요. 그때 제가 시험장에 그때는 사실 안 갔었는데 가긴 갔어요. 의미 없이 갔어요. 2003년에 2차 떨어지고 제 앞으로 빚이 다 돼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수험장에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서러운 시대였는데 한번 갔었는데 놀랬어요. 저도. 일단 그때부터 엄청나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아마 커트가 확 내려갔어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80 막 4, 5점 하다가 70점대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팔찌선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최저점인 73.16인가 18인가가 커트였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다가 작년에는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귀신들이 다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점수인 거의 올해죠. 올해 거의 87점 가까이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기삼으로 하면 기본 3법으로 하면 한 86점, 6점 이 정도가 됐었을 것이고, 그렇죠? 260이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대로 해보세요. 3으로 나누면 38, 24, 38, 그렇죠? 87점 정도 되네요. 그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영향은 교수들이 미친 게 아니라 저쪽 변호사 시험이랑 좀 되게 우리가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보면은 상당히 쉽게 나와요. 상당히 쉽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변호사 시험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좀 쉽게 냈어요. 그러다 지금 욕을 되게 먹고 있는데 내년엔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틀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답이 최소한 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길 바랍시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고 일단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는요 현재 보면은 한 70% 정도가 순수 판례입니다. 70% 정도가 순수 판례이고 한 20% 정도가 이론과 판례 조문 이런 거 조합이고 10%가 순수 이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판례만 엄청 드립다 외워도 80점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80점 충분히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한두 개 실수를 하겠죠. 실수를 할 테고, 그러면 70점대 후반, 뭐 중반 이 정도 되는데, 이론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절대 합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겐 1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뭐 사실 1차 한번 붙었다고 뭐 자랑하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처음 붙으면 기분은 좋아요. 괜히 법점 막 2차용 갖고 다니면서 답안도 막 점수 쓴 거 보고 갖고 다니고, 제발 책들 좀 가방에 넣고 다닙시다. 보면 굳이 꼭 책가방에 넣어도 되는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1차 한번 붙어봐야 별거 없어요. 바로 이제 2차를 붙으면 정말 세상이 날아가겠지만, 그거 떨어지면 다시 0차부터 시작합니다. 0차가 뭔지 알죠? 영어부터 봐야 돼요. 영어부터. 그 치욕감이 살벌합니다. 그래서 근데 2차에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헌민형 세 가지입니다. 헌민형 세 가지고, 헌법은 첫날 첫 교시예요. 2차 과목 시험 볼 때 첫날 첫 교시라서 사람들이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이 안 나가요. 손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도 지금 변호사 하고 있지만 제시 때요, 제시 때. 그때가 한 그 양반 6시 정도 됐었나? 그런데 보다가 40분 동안 손이 안 나갔대요. 근데 제시인데 게임 끝났잖아요. 1교시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 뭐야? 그랬더니 너도 당해봐. 그래서 무슨 악담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날 첫 교시라는 중압감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또 제일 마지막 날 봐요. 맨 마지막 날 보는데 150점입니다. 양 자체가 상당하죠. 양 자체가 상당하고, 예전에 이제 100점 할 때는 좋았는데 150점을 해서 2교시를 나누니까요. 엄청 짜증납니다. 아침에 2시간 보고 나서 2교시 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펼 수가 없어요. 펴면 아까 봤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넘기다가 보면은 아이씨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또 못 본 그런 진짜 먹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서 결국은 승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150점이다 보니까 합격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80점대를 받게 되는데, 꽈락도 60으로 내려가요. 150점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극복을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또 형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꽈락이나 1교시 때 헌법 때는 그래도 대충 쓰면은 넘어가요. 그리고 민법은 양이 많으니까 꽈락은 잘 안 나요. 어떻게든 하나는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법은 골로 가기가 딱 좋아요. 자기가 봤던 거에 대해서 쉽게 해서 뭐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우연방이나 위전착 이런 쪽이 나오면 순간 자기는 위전착으로 보여요. 그 우연방이었는데. 그런 것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쓰죠. 열심히 쓰고 와 잘 썼다 하고 딱 나오면 영어부터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2차에 가서 헌법, 민법, 형법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기교만 늘 뿐이지 실력이 늘진 않아요. 1차 막 끝났을 때 차라리 판례, 결론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쓸 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론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끌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케이스에서 판례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판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1차 때부터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도중에서 이제 2차용 판례와 1차용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제가 구분해서 드릴 거고, 이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2차에서 죽어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1차에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좀 체계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림공사를 해가지고 자기는 한 90점 받고 드디어 내가 형법에 도가 텄구나. 그런 자만감을 갖는 순간 2년 후에 다시 저를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집니다. 첫날부터 악담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그래도 1차라도 붙어야 뭐 2차를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1차를 조금 늦게 붙더라도 한 방에 2차를 붙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할 때 정확하게 좀 맥들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뭐 나머지들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형법의 흐름과 틀을 짜기 위한 뭐 전략 나오는데 그냥 써놓은 거예요. 쓸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흐름, 뭐 굵은 글씨만 보시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언더라인 말고 법학은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흐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하고 있어요? 하면 형법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연히 형법하고 있어요. 제 얼굴 보는 동안은 형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범죄 체계론의 반복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 수험생활을 오래 했지만 범죄 체계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건 초창기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이것만 알았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것들이 많았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뭐 한 200년 가까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서 우리 머릿속에 바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형법 자체도 한 200년 된 역사예요. 그것을 요런 책, 총론, 강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론이 총론이죠. 그래서 800페이지도 안 되는 사이에다가 다 집어 넣다 보니까 엄청난 축약이죠. 엄청난 축약이에요. 그리고 말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론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좀 잘 봐주시고요. 그쪽을 좀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끝나기 전까지 한 10번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최소한. 그것들을 저는 10번이지만 여러분 한 100번 그 정도 생각을 하십시오. 아님 말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엑기스 이게 있는데 책 한 400 올해 6페이지 됐던가?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요런을 보다가 이제 지겨우니까 선생님 엑기스만 보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책임은 못 져요. 처음부터 엑기스는 보지 마십시오. 이것도 압축된 거에 또 압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 이걸 나중에 가서 정리할 때 효율적인 것이지 처음에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 같은 것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목차는 이 형법요론하고 그대로 똑같이 갔어요. 저자의 허락을 받고 해가지고 쭉 이제 따라서 썼는데요. 어차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종합반이나 저를 따라왔던 수험생들은 마지막에 이제 엑기스하고 형법요론을 같이 봅니다. 어떻게 보냐? 엑기스는 이제 기본서 위주로 보는 거고 요론은 어떻게 돼요? 판례집으로 봅니다. 판례집으로. 그렇게 되고 작년에 11월 말 정도에 엑기스 강의를 따로 했어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진모도 끝나가고 다시 이제 판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형법을 많이 까먹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랑 쭉 필요한 부분들 정리하고 또 엑기스에 뭐 이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판례랑 이때까지 해서 기출됐던 그런 지문들 중요한 것들이죠.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복습하시면서 보기엔 좀 편할 겁니다. 복습하실 때. 왜냐하면 책에서 하나의 파트 사이에 막 판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엑기스를 보면은 좀 가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습하면은 쭉 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했던 거 딱 보고 덮는 게 복습이 아니에요. 덮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떠올려 보고 연습장에다가 오늘 배운 것들 쭉 한번 적어보는 거 그게 진정한 복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위해서 엑기스를 좀 참조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에 합격을 위한 질문 및 학습과 생활 관련 상담 제발 좀 찾아오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불러도 안 오면 뭐 초혼도 아니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나중에 돼서 한 내년 12월 올해 12월 내년 1월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안 보이는 사람 있을까 봐 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설마 포기라는 게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미리 마음들을 좀 대비하시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와 계속해서 교류가 필요한 겁니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2차 뿐만 아니라 1차도 수석을 하는 사람도요. 걱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발표 전날 또 시험 전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간 사람들이 그래도 시험 명단에 있는 거예요. 시험 명단에 있는 거니까 제발 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초질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작심삼일도 1년에 한 120번만 하면 1년 되죠. 그래서 계속 초심을 찾기 위해서 좀 뭐 일기장 같은 데다 쓰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을 놔버리면요 계속 나요. 계속 놓고 그게 매년 거듭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하면요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또 두렵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도중에 꼭 그런 걱정 같은 게 있으면 꼭 와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뭐 돈 빌려주세요 이런 건 제가 좀 안 되고 기타 다른 거에서는 제가 생활 여건에서 한도 내에서 되는 것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 연락처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됐고요. 저쪽 그 외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것들, 수험과 관련된 것들은 수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놈의 교탁이 작아가지고 어제 부원장한테도 말씀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바꿨네. 책이 많은데 이만해서 책이 놀 데가 없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런요 맨 앞에 그 목차 있는 쪽을 한번 쭉 펴놓으세요. 목차 쪽을 펴놓으시고
형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생략하고, 개념을 생략하고 알겠지 하고 했는데, 알긴 뭘 알아.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전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형법이 뭔지는 대충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형법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라는 걸 범하면, 그렇죠? 이게 요건이지, 요건. 범죄를 범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뭐가 벌어질까요? 당연히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형벌 외에도 보안 처분이라는 게 가끔 가기도 해요.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보안 처분은 거의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법은 범죄하고 형벌, 보안 처분은 그냥 집에 가라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학자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도대체 형법이 뭘까? 그래서 형법 학파가 나왔을 테고, 범죄는 범죄, 그러니까 범죄 이론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형벌은 왜 가하는데, 그래서 형벌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법 학파에서 나온 것이 객관주의, 주관주의, 죄송합니다. 객관주의, 주관주의는 범죄 이론이고, 형법학파에서 고전학파, 근대학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고전학파도 어떻게 될까요? 고전학파에서는 일단 객관적인 걸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근대학파는 이제 주관적인 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형벌 이론도 어떻게, 그냥 도둑질 했으면 손 잘러, 그런 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강도짓 했으면 목 하나 자르던가 해서 응보 이런 쪽을 좀 중시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론인데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않겠냐 해서 뭐 일반 예방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와서 나온 게 특별 예방, 이런 쪽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고전학파가요, 객관주의를 주장했고, 형벌은 응보 및 일반 예방이다 이렇게 갔던 거고, 다음에 형법학파에서 근대학파가 주관주의 이쪽을 중시하다 보니까 특별 예방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했었을 때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이런 거 좀 배웠죠? 법과 사회 이런 쪽에서. 미안해요, 안 배운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범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했었을 때 나오는 게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 범죄 성립요건. 범죄 성립요건.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단 3단계 범죄 체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 요 세 개를 갖추게 되면 우리는 범죄가 성립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범죄가 성립됐다. 그런데 구성요건과 위법성까지 갖췄을 때를 우리가 민법에서도 배웠죠.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 그래서 대상 자체가, 대상이 뭐예요? 이쪽은 사람은 안 쳐다봐요. 사람 안 쳐다보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행위하고 결과, 요것만 바라봅니다. 현재 통설적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외형적인 행위하고 결과 이런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책임, 이쪽에서는요, 대상이 이제 행위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 사람이 죽어 있는 거, 거기까지 보고 이거 불법 행위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책임 쪽에 와가지고 근데 너 왜 그랬어? 이제 드디어 사람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왜 죽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막 제가요 그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획을 제대로 막 얘기를 합니다.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걸 드디어 이뤘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왜 죽였어? 저놈을 죽여야 제가 천당을 갈 수 있거든요. 뭐 횡설수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미친놈이 미친놈. 그래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불법하고 책임하고는 좀 나눠서 기억을 하십니다.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법, 요겁니다. 불법. 불법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목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답해 보이죠? 저도 오랜만에 위에를 입었더니 벗을게요.
결혼할 때 샀던 옷인데 계속 안 입고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예. 역시 어색하다. 자, 보시면 예.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에는요, 기본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민법에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당사자부터 나오죠. 당사자, 그래서 사람, 뭐 법인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주체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주체가 있으니까 객체도 나올 테고, 그리고 행위라는 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주체가 어떤 객체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했죠. 그럼 뭐가 나겠어요? 결과가 나올 테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대요. 그러면 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석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객관적 귀석. 뒤에 부분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도 일반적 구성요건,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일단 주관적이란 말 하나 써주세요, 여러분.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하고 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우리 재산죄에서 상당히 중시되는 불법 영득의사, 그리고 목적범에서의 목적, 나머지는 뭐 별로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데 하여튼 표현, 경향 이런 것들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일단 펴놨죠. 목차를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죠. 형법의 기능 어쩌죠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딱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뭐 배운다고요? 이쪽 동네가 범죄 성립 요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론 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범죄론. 그렇죠? 범죄론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범죄의 뭐 의의와 종류 이런 것들이랑 뭐 기본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제 행위론이라는 게 나오죠. 행위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행위론 이런 말이 나오는데, 행위론은 올해 출제자들이 신의치기 반한 짓을 했습니다. 무려 한 20년 동안 안 나오던 걸 지문 하나 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아차 싶었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근데 죽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문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또 답하고 연결된 거였어요. 답하고 연결된 거여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네. 그 디귿. 기억하고 디귿을 찾아야 되는데 디귿이 막 거기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상식 가진 사람이면 사실 풀 수 있었는데 안 봤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물어보니까 잘 찍었더라고요. 잘 맞춰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 행위론을 내고 진짜 지랄이야. 자, 그래서 내년에는 행위론 밑에 있는 범죄체계론이 나올 것 같아요. 또 두 번 내지 않겠지. 행위론을 가볍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자, 형법적으로요. 어떤 그냥 제가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어요. 꼬라물고 딱 짝사리 짓고 군대에서 하면 죽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형법적으로 뭐 의미가 있나요? 제 방에서 저 혼자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구역인데 거기서 뻑뻑 피고 있어요. 애기들 뭐 산후조리 거기서 뻑뻑 피고 있다고 쳐봐요. 그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범죄입니까? 그것까지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걸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 우리 형법이나 일반 다루는 것은 범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형법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행위론입니다.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즉 범죄 성립 요건에서 논해볼 필요가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행위론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가치가 없어요. 그럼 들어오지 마. 그리고 들어와서 판단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의미 있는 형법적 행위입니다. 그죠?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게 행위론입니다. 그따구 거 읽어도 몰라요. 이건 순수한 막 철학적 얘기고, 그래서 결론만 나중에 저도 모르니까 살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대비해서. 짜증난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체계론이 나오는데, 쪽 범죄 체계론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고, 거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행위의 주체와 객체죠. 행위의 주체와 객체. 그래서 처음에 사람, 자연인,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불법 행위까지 할 수 있고 다만 책임까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된다. 왜? 책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판단 대상이 행위자라 그랬습니다. 행위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판단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마 여긴 안 나와있지만 법인이 나옵니다. 법인. 민법이랑 똑같이 가죠. 자연인 나오고 법인. 그래서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법인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법인한테 사형을 가해? 목을 졸라? 여러분이 법인을 가서 목을 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수강료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종 행정특별형법에서는 양벌 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처벌해야 돼? 그런 문제 때문에 주체와 관련해서 법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객체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살인죄에서 사람, 그렇죠? 사람. 그리고 절도죄에서 재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원칙적으로 객관적 구성 요건은 어디에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형법 강론에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다 적혀 있어요. 거기 가야 어떠한 짓을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 해가지고 강론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총론에서는 그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공통되는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미리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된 다음에 이제 객체, 거기에서도 객체를 논의를 하게 되면 일단 주체, 그래서 중요한 게 법인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객체에서도요. 자, 법이 보호하는 객체. 법이 보호하는 객체.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요? 법익보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거나 법이 보호하는 객체 요거하고 실제 범죄 행위의 객체 다릅니다. 다른다. 자, 우리 법이 보호하는 객체 이걸 갖다가 아까 제가 보호법익이라 그랬죠. 살인죄에서 보호법익은 뭐예요? 사람? 그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렇죠? 절도죄에서 보호하는 거는 소유권과 점유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호법익이고 범죄행위의 객체, 그야말로 행위 객체입니다. 행위 객체. 이 객체는 금방 말씀드린 사람 그리고 재물 이렇게 되는데 자, 형법에서 보호법익 없는 범죄가 있겠습니까? 보호법익 없는 범죄.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형법에는 강론에 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국가적 법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 법익부터 배우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 세 번째 나오는 게 개인적 법익.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요. 뭐든지 하여튼 보호법익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행위객체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혼자 제가 대마를 하는데 핍니다. 또는 히로뽕을 하나. 형법 강사가 안 좋은 게 항상 제가 죄를 다 져요. 몇 세대를 다시 제가 부활하고 뭐 하든 하더라도 그게 안 될 것 같아. 하여튼 어쨌거나 형법 강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른 거 하십시오. 보면은 뭔 얘기 하나 말하지. 그래서 행위객체 금방 말한 대로 제가 대마하거나 히로뽕을 투여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있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객체는 없어요. 행위의 객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보호법익은 존재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호법익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지만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행위죠. 행위.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상의 행위들은 자기입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아침부터 재밌죠? 그리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들 또 사기쳐서 야부리 까서 사기치고 이런 것들 했을 때 기망행 이런 거 다 자기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형법적으로 아무 짓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작위라 그럽니다. 부작위라고. 그래서 행위에서 부작위를 배우게 됩니다. 부작위를 지금 순서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반과 챙기반 같이 그냥 일단 점프하고 이게 원래 앞에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작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는 거하고 살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부작위범을 처벌하기 위한 특수한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진짜 가만히 있어서 죄가 되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어떤 실제 칼로 찌른 것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 거. 이런 것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 부작위범은 퇴거 불응죄처럼 남의 집 들어간 놈 딱 보고 야 나가
나가. 그런데 안 나가요. 그럼 그 자체가 바로 퇴거 불응죄로 해가지고 부작위 자체가 범죄로만 그러니까 부작위로만 범할 수 있는 범죄. 그게 진정 부작위 범이고 원래 자기로도 범할 수 있어요. 예? 자기로도 범할 수 있어요.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예, 젖먹이 아이를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물도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애가 죽습니다. 알겠죠? 부작위로도 범할 수 있죠. 살인은. 그런 거 갖다가 부진정 부작위 범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배우고 여기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100%한 문제씩은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주체, 객체, 행위 했죠. 결과는 예, 저기 어디가 있을까요? 범죄마다 틀리니까 강론에 다 적혀 있습니다. 강론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이게 있느냐를 배우게 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인과관계라고만 했고 객관적 귀속이라는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합법적 조건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수설입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 판례는 인과관계 이 자체에서 객관적 귀속을 같이 논합니다. 예, 개념이 뭐냐면 인과관계라는 것은 자연적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힘을 주면 분필이 끊어지겠죠. 아까워서 안 끊습니다. 하여튼 예, 끊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뭐예요? 제가 힘을 줬기 때문에 이게 끊어진 거죠. 그거 판단하는 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고 그런데 그 행위가 예, 이 사이에 제가 이걸 끊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중간적 원인이 개입이 안 됐죠.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또 찔렀다. 오늘만 2번째 찌릅니다. 하여튼 찔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 이제 쓰러졌는데 갑자기 제가 뉘우쳤죠. 아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예, 여러분의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을 찌르다니 해가지고 열심히 구급차를 불러서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대동맥을 끊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죽은 거를 제가 한 행위로 봐야 돼요? 애매하죠? 예,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객관적 귀속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저의 행위와 이 결과 사이에 예? 그게 규범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느냐 말아야겠느냐 이거 판단하는 게 객관적 귀속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자연적 의미로 판단하는 거고 객관적 귀속은 규범적 법적 평가가 가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그냥 합쳐서 해요. 상당 인과관계라 해가지고 이 개념을 같이 짬뽕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일단 볼 테고. 그래서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조금 답답할 겁니다. 이 부분 가서. 그래서 객관적 귀속.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객관적 귀속도 4가지 요소가 있고 각각의 3개, 4개가 3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2개. 뭐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암호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거기까지가 객관적 구성 요건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여 있죠. 고의 과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의라는 것은 인식과 의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인식. 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인식해야 돼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요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알겠죠? 괜히 쓸데없이 뭐 위법성과 관련된 거, 책임과 관련된 거 이런 거 인식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의 인식 대상은 오로지 뭐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의사는 이 객관적 구성 요건 이거를 실현하려는 의사입니다. 실현하는 의사.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재물인 것도 다 인식을 했어요. 타인의 재물,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해서 민법적으로 막 계산하죠. 상속이하면 점유가 뭐 이러니까 하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놓고도 가져간 거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 의사, 이게 실현 의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과실이라는 게 나오죠. 과실. 형법에서 과실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아주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 특별히 법률로 규정을 해서 처벌합니다. 그리고 고의와 과실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처벌이. 그래서 일단 과실에는 여기도 인식과 의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없습니다. 실현 의사가 없어요. 실현 의사가 있으면 그게 고의예요. 근데 과실에는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인식 대상 동일합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아시겠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식도 있고 의사도 없다.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인식은 있는데 의사는 없다. 인식이 있는 과실이라고 부르고 인식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이거를 인식 없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의와 과실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형법적으로 인식 있는 과실과 없는 과실은 별 나누질 않습니다. 똑같이 가는데 이 한계선에 있는 게 있어요.
요런 정도. 인식도 한둥 마는 둥. 저 실현 의사도 있는 둥 마는 둥. 예, 이런 식이 됐을 때 요걸 갖다가 미필적 고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 한계선상에서 있는 거 인식 있는 과실하고 미필적 고의하고 요거 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엄청 싸웠어요. 이지상 교수님이 혼자 자기는 절충설이다 해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다 고려한 감수설, 감수성도 아니고 감수설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는데 통설과 판례는 계속해서 용인설이라고 얘기해요. 용인설 하면서 서로 막 싸우다가 화해했어요. 니나 내나 똑같은 얘기구나 해서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참 문제가 됐습니다. 2차에서는 여전히 한 번씩 간간히 나오니까 이쪽 구분하는 거 학설들 몇 개 있는데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의와 과실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나오는 게 뭐예요? 처음에 구성요건적 고의 얘기 나오고 착오라는 게 나오죠. 착오. 저기 있다 지우고 쓸게요. 형법에서 중심을 두는 건 고의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어디에 대한 착오예요? 구성요건적 고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하는데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게 자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착오예요? 아니죠. 얘들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론 그 얘기하면서 했죠.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만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범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사 그런 거 잊어먹으십시오. 여기서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는 분명히 범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범죄가 아니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실이 범죄가 돼버려요. 이게 뭡니까? 인식이 없었다니까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13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땐 처벌한다. 그게 바로 과실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식 사실은 범죄 사실이 아닌데 발생 사실이 범죄 사실이다. 이게 바로 과실범입니다. 알겠죠? 자기는 전혀 범죄한다는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인식은 조금 했을지 몰라도 아닐걸? 이렇게 했었을 때. 근데 범죄가 됐다. 이걸 과실범. 거꾸로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범죄가 안 됩니다. 이런 거가 뭡니까? 이런 걸 우리 형법에서는 특별히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능미수라고 규정합니다. 불능미수. 그래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저 일례로 들어서 그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고 저 새끼 맨날 형법 시간 졸고 한번 죽어봐라 하고 죽이면 안 되겠다. 하여튼 죽인다 칩시다. 총으로 팡 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가서 봤더니 뭐예요? 마네킹이에요. 절대 살인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자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식 사실이 범죄 사실이 아니고 발생 사실이 범죄 사실인 경우를 우리가 구성요건적 착오라 불러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인식사실도 범죄사실이고 발생사실도 범죄사실이에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얘는 경한범죄고 얘는 중한범죄입니다. 이랬었을 때 또 우리 형법이 귀신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1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중한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인도요. 존속살인과 일반 살인이 있습니다. 보통 살인이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죽이면 보통 살인이에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을 죽인다거나 저의 장모님이나 장인을 죽입니다. 법률상 직계 존속을 죽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속살해예요. 존속살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맨날 DB에서 자고 있는 이런 수강생인 줄 알고 총을 쐈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장인이었어요. 또 뭐 아버지였어요. 뭐 이런 식이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분명히 단순살인의 고의를 가졌죠. 그런데 발생사실은 존속살해였다고요. 그런 경우에 존속살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조 1항입니다. 이 15조 1항은 아마
우리 형법 끝날 때까지 한 20번 나올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니다. 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는 전부 조문이 있는 거예요. 조문이 있는데 인식사실이나 발생사실이 둘 다 범죄사실이에요. 범죄사실이에요. 범죄사실인데 일치하지만 않습니다. 알겠어요? 네, 경한죄, 중한죄 관계도 아니고 각각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독립된 범죄를. 네, 그래서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 B가 죽었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A를 향해서 총을 팡 쐈는데 빗나가가지고 뒤에 있던 B가 죽었다 이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입니다. 이론이 왜 나오겠어요? 조문이 없으니까. 조문이 없으니까 비로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요것만 물어봤어요. 우리 신원희 선생님이 이 형법 요론이 언제 빛을 발했냐. 90년대 후반에 대박 쳤거든요. 그때 이 표가 여기 관련해가지고 참 멋있게. 아마 한 20년 전에 공부한 분도 그 표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이것만 알면은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나중에. 어쨌거나, 이 조문이 없으면 이제 착오 이론으로 가는 겁니다. 있죠? 과거엔 이것만 나왔어요. 근데 근래는 계속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구성요건적 착오하면 요것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전부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관계를 다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법성의 임식과 관련된 뭐 금지착오랑 좀 섞어가지고 그렇게 냈을 뿐인데 기억하십시오. 이게 광의의 의미의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하는 거. 이게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됐죠? 그것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 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과실범.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게 이제 고의, 과실이 나오는데 도중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일단 기본 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어요. 즉 제가 뭐예요? 쇠파이프로 잠 깨라 하면서 빵 쳤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인의 고의 넣고 상해의 고의로. 근데 맞고 죽어버렸어요. 제가 사람을 죽일 고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저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런 걸 갖다가 상해치사라 그러는데 자 중한 결과는 뭘로 범한 겁니까? 이거는 과실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 범죄는 고의로 범했어요. 근데 중한 결과는 과실로 났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럽니다. 결과적 가중범. 예. 물론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중한 결과도 고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거.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고의 배우고 과실 배우고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조 2항에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 15조 1항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요. 그렇죠. 제가 사망의 결과를 인식했어요? 인식 가능성은 있었어도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인식 가능성은 있어도 인식까지는 못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도 그냥 상해죄로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15조 1항에 가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15조 2항에서는 그런 경우에 말은 안 써 있지만 15조 1항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조 1항에 대한 예외입니다. 15조 2항이 결과적 가중범. 분명히 중한 결과에 대해서 인식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한 결과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주의에 반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기는 결의를 한 바 없어요. 사망이란 결과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 책임의 잔재.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와 이 기본 범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속. 요거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직접성의 원칙이라는 특칙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겠죠? 함부로 그냥 중한 결과 났다고 무조건 책임지라면 그런 법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합니다. 그런 거 배우는 게 일단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총론에서 구성요건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위법성입니다. 위법성. 자, 근데 지금까지 구성요건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얘들 둘을 합쳐서 불법이란 판단했어요. 불법이다. 했는데 불법의 요건들인 두 개에서 구성요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존재하냐 안 하냐. 해서 이게 존재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요.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 형법에서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소극적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존재해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소극적 판단이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불법하다 안 하다. 불법하지 않다고요. 소극적 요소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에서 적극적으로 구성 요건 요소가 존재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불법을 판단할 때 구성 요건은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일일이 검사가 입증을 다 해야 돼요. 행위, 결과, 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위법성은요. 위법성 조각 사유 없네.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을 해야 돼요. 검사가. 그래서 위법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옛날엔 이런 거 안 물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위법성의 일반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위법성의 일반 이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조문은 원래 정당 행위부터 있지만 정당 행위는 좀 보충적입니다. 그래서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 맨 마지막 나오는 게 정당 행위. 요런 게 나오게 됩니다. 있죠? 정당 방위는 뭐예요? 강도가 저한테 돈 내놓으러 가면서 쇠파이프를 휘둘러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휘둘러 버립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정당 방위. 불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입니다. 긴급 피난은 뭐예요? 위난의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강도를 때리더라도 긴급 피난 될 수도 있어요. 정당 방위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긴급 피난은 뭐예요? 미친 개가 갑자기 물러와요. 미친 개가. 주인도 없는 개예요.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미친 개가 오니까 제가 살려고 뭐예요?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들어갑니다. 유리창을 깬 건 뭡니까? 송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살기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됐죠? 그런 걸 갖다가 긴급 피난이라 그럽니다.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아까도 뭐예요? 강도가 칼을 들이대니까 제가 한 대 때립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쇠파이프를 때리면 상해 고의로 때린 거예요. 상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럼 불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불법은 둘 다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구행위가 뭐예요? 자구행위가 채무자가요 돈도 안 갖고 갑자기 밤에 튑니다. 잡아야죠.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또는 저의 자전거를 어떤 놈이 훔쳐갔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탁 마주치죠. 학원 수업 들으러 온 거죠. 제 자전거예요. 제가 표시하는 거. 거기서 탈환을 시킵니다. 탈환하죠. 이 새끼 한 대 때리고 뺏어옵니다. 자구행위입니다. 위법성 조각됩니다. 분명히 때렸을 때는 폭행이 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피해자의 승낙은 뭐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거죠. 선생님 제가 졸면 분필을 던져서 저를 폭행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 때 분필을 던져가지고 깨웁니다. 그럼 저는 폭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동의를 했죠. 피해자의 승낙이에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런 분들 미리 얘기하세요. 제가 정확히 잘 던집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옆 사람이 맞았다. 이게 착오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정당행위가 이게 이제 이쪽에는 다 해당되지 않지만 이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요거요. 동네 길에서 가는데 이 멋많은 놈들이 담배 딱 꺼나물고 아이씨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세 놈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 놈의 자식들이 어린 놈들이 말이야 하면서 한 대씩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뭐요? 한 대 때리고 뭐라 그러면 폭행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은 없다. 담배를 피면 뭐 피니? 그래서 양담배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 뒤쪽 가면 여기가 아지트더라고요. 꼭 여자애들 막 3명 쫙 껌 씹으면서 저를 딱 야리죠. 그러면 전 조용히 이러고 있고. 무섭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당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자 이것들이 이제 쭉 있죠? 쭉 있어요. 이게 쭉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 하죠. 책임으로 가죠. 책임에서 이제 책임의 일반 이론 배우게 되는데 책임에는 현재 이제 통설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입니다.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범죄 체계론이에요. 책임에는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고의와 달리 책임 고의와 책임 과실이라는 게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맨 뒤에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책임. 여러분 책임은 나중에 범죄 책임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거 해야 나중에 위전착이나 어려운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
책임 능력.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뭐냐면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네, 상식적으로 아셔야죠.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네, 만 14세.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요. 네, 절도를 하거나 무슨 짓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물학적 요소로 생물학적 요소만을 따져가지고 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조각됩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11조에서 농화자가 있습니다. 농화자. 농화자는 뭐예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분. 이런 분들. 그래서 이거 역시 순수한 생물학적 요소예요. 이분이 선천적이었는지 후천적이었는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미성년은 무조건 책임이 조각이라서 불가벌인데 여기는 필요적 감경입니다. 필요적 감경. 예. 그래서 뭐 5년 이상 돼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2년 6개월 이상으로. 알겠죠? 반 딱 자릅니다. 장기의 반을 잘라줍니다. 이 장기 말고 예? 기간의 장기 예? 그거의 반 그리고 단기도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1항이 심신상실입니다. 그리고 10조 2항이 조금 부족한 자 심신비약.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불가벌이고요. 이것도 필요적 감경입니다. 우리 형법에서요. 필요적 감경 규정이 있는 게 딱 세 군데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끝나기 전까지 한 20번 들을 거다 진짜. 두 문자는 말이 돼야 됩니다. 자, 농신방입니다. 농화자, 심신미약자, 방조범. 세 개 기억하십시오. 필요적 감경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서 딱 세 가지 있으니까 교수들도 요건 알아요. 두 문자는 모르겠지. 근데 하여튼 요거 가지고 자주 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형 계산하고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면, 필요적 감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경 세 가지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0조 1항, 2항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놈이 공부 좀 한 거죠. 자기가 만 14세가 넘기 전에 알았으면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14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무조건 책임능력이 처벌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조문을 형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신상실이 되면 불가벌이래요. 언제? 행위시에.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이 될 수 있죠? 떡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몸소 실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예요? 범죄를 결의를 이미 한 거예요. 내가 떡이 돼서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술을 이빠이 먹고 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저는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이었습니다. 떡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리액션 좋네요. 너무 웃으면 저 강의 못합니다. 작년에도 중단한 바 있어요 한번. 자 어쨌거나 그런 놈들이 이제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로운 행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그래서 원인 설정을 지가 스스로 한 겁니다. 거기에 책임 비난의 근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책임 능력을 있다고 봅니다.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딴 거 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원죄행에 해당하되면 10조 1항과 2항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요게 책임 능력과 관련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고의 과실인데 체계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게 발전 중이에요. 발전 중이라서 책임고의, 책임과실 없을 때는 어떡하지? 막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알아듣는 분들 공부를 좀 안 하셨던 분들 같습니다. 자, 사람마다 좀 틀려가지고 강의가요. 사시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변호사 시험 쪽이나 딴 데 가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일요일날 어쩌다 보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늘 봐요. 어쨌거나 보면은 뭔 얘기하다 말았어. 책임고의 과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결국은 현재로서는 책임고의라는 게 아까 구성요건적 고의는 뭐라고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그것을 결의까지 하는 거죠. 결의까지. 인식을 하고서 범죄로 나아가는 거. 근데 왜 나갔냐 이거요. 너는 거기서 범죄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왜 나갔냐 이거죠. 왜 나갔냐. 나간 거를 뭐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심정판가치라고 합니다. 심정판가치. 심정판가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세하긴 말 안 해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줄여서 위전착, 위전착 하잖아요. 그게 어렵긴 한데 그거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견해가 나눠져요. 이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학설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나중에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한 줄 정도로 구성요건적 고의와 차이 어쩌고 저쩌고 금방 제가 한 말밖에 없어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죠? 예, 아직 발전이 덜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위법성의 인식입니다. 위법성의 인식. 자,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인식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아까 구성요건적 착오는 뭐였습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을 좀 잘못했거나 이런 거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인식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금지규범. 아,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 요거에 대한 인식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아, 이거 동성애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처벌이 될걸? 이런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는 처벌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과감히 나아갑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전된 금지 착오긴 한데,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식과 발생해서, 자, 인식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않았다.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금지되지 않았다. 금지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생한 게 거꾸로 썼죠. 금지된 행위다라고 써야죠. 하도 웃었더니. 자, 자신은 금지된, 아, 맞다.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금지된 행위였더라. 요게 바로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게 바로 금지 착오라 불러요. 금지 규범에 대한 착오. 그래서 이거를 금지 착오라 부르고, 법률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법률의 착오. 저만 덥나요? 땀나네. 이해하시겠죠? 아까도 뭐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한 게 범죄였던 것처럼 자기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금지된 행위였어요. 이런 것들이 금지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종류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해가지고 직접적 착오는 쉽게 해서 어떤 건축법 같은 걸 그걸 모릅니다. 가지고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이가 처벌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집 아파트 막 베란다 막 개축하고 돈 들여서 돈 처벌해서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청 직원이 와서 불법안 행했습니다. 철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갖다 법률의 부지라 그럽니다. 법률의 부지. 그래서 금지착오의 첫 번째 유형인데 애석하게도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부지를 넣으면 대한민국 사람 처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 법률의 착오에서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 다음에 포섭의 착오가 있어요. 포섭의 착오. 그러면 타이어에서 바람 빼는 게 송괴예요? 아니에요? 타이어에서 바람 빼는 게. 모르죠. 송괴예요, 송괴. 알겠어요? 근데 자기는 타이어에서 바람 빼면 나중에 넣으면 되지. 입으로 불어 넣던가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바람을 뺍니다. 자기는 분명히 송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근데 송괴예요. 이런 걸 포섭의 착오라 부릅니다. 포섭의 착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효력의 착오예요. 자기는 뭐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절대 군대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위헌 무효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나 양심 해가지고 우리 헌재가 무지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진지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래요. 2차 답안에 써야 돼요. 양심의 자유 10년째 특이인데 저 끝나도록 한 번도 못 쓰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양심에 반한다. 헌법상 기본권에 반하는 걸 처벌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위헌무효다. 지킬 필요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효력의 착오입니다. 효력의 착오. 자기는 이거는 문제 있는 법이다 생각해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착오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얘 선현들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선현들께서 말씀하셨어.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누라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 그래서 팹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고 밥 안 해? 빨래 안 해? 저희는 제가요. 그래서 맞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징계권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생각했죠.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 금지된 행위예요.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입니다. 그리고 한계에 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또 위법성 조각 사유 한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는 정확히 인식했어요.
일반 사인도요,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해서 수사관서에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잡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의 새끼, 오늘 저녁이니까, 오늘 노동절이니까 하루 정도 잡았다가 내일 경찰관서에 넘겨야지 해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둬놓습니다. 분명히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에 대해 인식은 했죠. 현행범 체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넘어서서 한 거예요. 허용된 한계를 넘어서서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위전착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강도가 아닌데 강도로 인해 가지고 짱깨 배달부를 패버립니다. 이런 식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입니다. 이런 것들이 6가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거 거꾸로 금지된 행위인데 자기는 금지된 행위가 아까 어떻게 쓴 거야? 그렇죠? 금지된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생 사실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까 동성애 얘기죠. 이게 바로 반전됐죠. 반전된 금지착오라 부릅니다. 반전된 금지착오. 저도 헷갈리죠.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쓰면서도. 반전된 금지착오. 요거를 아까 말했던 환각범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환각범. 아까 불능미수랑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법성 인식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써 있어요? 기대 가능성 이런 말 써 있죠. 기대 가능성. 거기서 기대 가능성은 뭐가 있느냐? 제가 부득이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왜 찔렀느냐? 우리 아들을 딴 놈이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너 A 안 죽이면 네 아들 죽어. 그래서 제가 부득이 찔렀습니다.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부득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대 가능성, 책임 요소 중에 마지막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2조에 강요된 행위라고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기대 가능성을 다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법규적, 즉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입니다.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유로서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4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두 문자는 뭐 면절, 의생 그런 게 있어요. 해가지고 무협지 본 분들은 뭔가 느낌이 팍 올 겁니다. 면절, 의생 뭔가 있죠. 무협지 본 지 오래됐다.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면 이제 우리는 범죄가 성립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법,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위법성을 갖춰야 됩니다. 정확히 하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돼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말을 씁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이거를 불법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불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위자를 바라봅니다. 행위자를 바라봐서 너 왜 그랬어? 했더니 얘가 어려요. 형사 미성년자들아. 처벌할 수 없어요. 떡이 됐던 애예요. 그래서 처벌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이게 책임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책임 고의 과실은 대충 심정 반가치다. 넘어가고 위법성의 인식.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책임이 조각됩니다. 우리 조문에는 16조에 규정돼 있어요.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 법률의 착오 해가지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고 기대 가능성 이런 것들. 이게 다 책임입니다. 어쨌든 책임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소극적이죠. 소극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말 한번 해봅니다. 자, 미리 말을 해야지만 수업을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법의 본질 또 이제 위법성의 본질 이제 같은 말 해요. 왜냐하면 위법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책임을 논할 때는 어떤 행위를 두고 논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논합니다. 그렇죠? 또 위법성은 뭘 전제로 논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제로 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법의 본질 이런 말을 위법성의 본질 쓰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 객관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게 결과 반가치라고 부릅니다. 결과 반가치. 구성요건적 결과 그리고 어떤 이렇게 쓰지 말고 전형적으로 쓸게요. 침해 위험 이런 걸 결과 반가치라 부릅니다. 살인을 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럼 법익이 침해됐죠. 찔렀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살인의 고의로 찔렀는데 그게 미수 단계잖아요. 미수. 그런 걸 얘기할 때 일단 침해 위험이 있다 부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거 아까 구성요건적 고의 이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거 행위 반가치
이게 뭡니까? 범죄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 의사.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즉 불법이 깨지기 위해서는 결과방 가치도 깨야 되고 행위방 가치도 깨트려 줘야 됩니다. 현재에 의하면 범죄 체계는 좀 이따 보겠지만 2교시 때 보겠지만 결과방 가치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결과방 가치만 깨져도 불법하지 않겠죠. 행위방 가치만 강조하는 견해가 있어요. 거기에 하면 행위방 가치만 깨져도 불법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까 봤던 것처럼 결과방 가치와 행위방 가치를 모두 요합니다. 왜요?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 있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요소로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행위방 가치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게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고 부르고 요걸 깨트리는 게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부릅니다. 의사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히 상해의 고의로 쇠파이프로 사람의 등짝을 후려쳐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상해죄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해요. 저는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다 인식하고서 결과를 실현했죠. 상해까지 실현했어요. 그리고 저는 범죄 의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놈이 누구였어요? 강도였어요. 강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도로부터 불법한 침해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렸던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강도라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있습니다. 강도라는 즉 결과방 가치를 깨트릴 수 있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범죄 의사로 가지고 했어요. 합법의 결의를 가지고 했어요. 불법한 행위를 하는 놈 때리는 거 정당한 행위예요. 정당한 행위. 알겠어요? 이런 걸 정당화 의사라고 불러요. 정당화 의사. 정당화 의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것도 있습니다. 즉 강도에 대해서 제가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내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게 있어가지고 불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에서 요게 깨지고 얘에 의해서 얘가 깨져요. 그럼 불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래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하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요. 뭡니까? 친구가 들어올 때 생일이었어요. 그날 생일빵을 하려고 쇠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온 놈을 딱 때렸어요. 축하한다 하면서 방 팬 거예요. 근데 그 놈이 강도였어요. 뭡니까? 강도라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존재했죠. 근데 제가 강도를 퇴치하기 위해서 때린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당화 의사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연 정당방위. 그래서 우연방위라고 부릅니다. 우연방위.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결과방 가치만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 존재했죠. 불법해요? 적법해요? 적법하잖아요. 결과방 가치가 깨져버렸으니까. 결과방 가치만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그래서 위법성 조각설이 있습니다. 무죄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행위방 가치만을 중시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행위방 가치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그래서 기수범설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견해가 있고 하나 더. 둘 다 깨져야 되는데 하나만 깨졌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거냐? 객관적 정당화 상황 때문에 결과가 절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고 한 거예요. 뭐랑 비슷합니까? 불능미수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설 중에는 불능미수범설. 그게 다수설이에요. 왜요? 행위방가치와 결과방가치 현재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짱깨 배달부 와서 짱깨 왔어요 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강도로 인하고 패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 정당화 상황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자기는 어떤 의사로? 정당화 의사로 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상방위.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생각한 것. 또는 이게 바로 위전착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차고. 요거를 넘어야만 여러분이 형법을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위전착 배우면. 요것도 저도 나중에 외워버리고 그랬었는데 별거 외울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학설 6개는 외워야 돼요. 순서대로. 나중에 운율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결국까지 시험이 나오고. 2차 가서 어떻게든 버텨보시고 1차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만 하여튼 마련해 드릴 테니까 버티십시오. 하여튼 위전착 좀 괴로울 겁니다. 미리 겁을 줘놔야지 그때 가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지. 미리 쉽다 그러면 이씨 안 쉽구만 이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어쨌거나 불법의 본질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의 본질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애매하지만
애매하니까 좀 쉬어야겠죠. 저기 미술원부터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예.